최근 서울대 조국 교수가 펴낸 진보 집권 플랜이 화제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줬다. 인기 있는 서울법대 교수가 진보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니 진보와 복지를 계몽하는 데도 효과 만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다른 차원의 걱정을 떨칠 수 없다. 다음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가 다시 들어섰을 때 그 책이 제시한 개혁 과제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흔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정부가 애를 써도 5년 임기 동안에 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수 진영은 개혁과 복지한다고 공격하고 진보 개혁 진영은 제대로 못한다고 공격하고 그렇게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정부 역시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진보 집권 플랜을 비롯해 모두들 앞으로 진보 개혁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뿐 그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보수적인 정치 지향 속에서 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시민사회 진영은 어떻게 지원하면서 정부를 견인할 것인가? 많은 개혁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기별로 해야 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그것을 연대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집권 후에도 분열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란 책을 낸 적이 있다.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이고 탈권위적 청와대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다룬 책이다. 원래 보수의 집권에 대비한 책이었으나 실제로 참고를 하게 된 것은 우리였다. 나는 그 책을 참고로 한 비서실 개편이 반드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보좌관의 신설 등은 좋았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특히 부처별 수석제를 없앤 것은 청와대 수석이 부처 위에 군림하는 기존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취지였으나 안정된 시기라면 몰라도 청와대 주도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는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 보수는 그렇게 집권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 훗날 이명부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학교 선배로부터 자료 하나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 책으로 치면 여러 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일부터 퇴임 때까지의 국정운영 프로그램을 담은 내용이었다. 연도별, 분기별, 월별로 나름의 국정개혁 과제를 배치하고 그걸 다시 주별, 일별 계획으로 나눴다.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중요 개혁 과제 시기를 정하고 그에 맞춘 홍보 계획까지 담고 있었다. 심지어는 당선 세레머니를 당사에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축하와 함께 국정에 대한 당부를 듣는 모습으로 한다거나 취임 전까지 매주 지방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호프 미팅을 한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있었다. 이회창 후보 당선용으로 만든 것인데 소용없게 됐으니 우리라도 참고하라고 준 것이다. 국정개혁 방향이나 범위가 우리와 많이 달라 활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도움이 됐다. 그때 그들이 집권했다면 계획대로 실제 실행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권 후 국정 운영을 사전에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해두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놀라웠다. 솔직히 참여정부는 그런 것 없이 정권을 맡았다. 대통령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뿐
정당이든 연구소든 이쪽 진영 어디에서도 그런 준비를 한 곳은 없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부족한 점이었고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진보 개혁 진영의 집권을 위한 통합 또는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은 야권 후보 단일화의 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온 단일화 방식의 한계도 보여줬다.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단일한 방식은 단일화 자체도 늘 진통을 겪기에 마련이거니와 단일화되더라도 자칫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나는 통합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힘의 격차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은 꼭 민주당에 의한 흡수, 소멸이란 의구심을 해소해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통합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집권 후를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단일화만으로는 집권 후의 분열을 막기 어렵다. 단일화야 한나라당의 계속 집권을 막기 위한 공동의 목표만으로 최소 강령의 합의만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권 후의 공동 보조를 계속하기는 어렵다. 집권 후에도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더 높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사회 정치 지형에서 진보적 성향이 다수를 이뤄 진보, 개혁 진영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도 대세를 그르치지 않게 될 때까지는 통합된 정부의 틀 안에서 정파 간의 연립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민주노동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시키고 싶어 했다. 민노당이 추천한 인사라면 그가 당적을 유지한 채 개인적으로 입각해도 좋다고 했다.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노동계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민노당과 국정 경험과 함께 보다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리라는 생각이었다. 제17대 총선에서 탄핵 열풍에 힘입어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가 되고 민노당도 크게 약진했을 때부터였다. 두어 번 개각 때부터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말도 꺼내보지 못했다. 당시 우리 정치 문화에서 민노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노당 당원들이 용납할 리 없었다. 당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당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다. 우리도 정치 공작이나 야합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강고한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통합과 연립정부를 처음부터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운명처럼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이사장을 맡은 것은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사퇴했기 때문이다. 굳이 사퇴하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단 이사장 직책을 가지고 출마하시는 게 더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하지만 행여 재단에 부담을 줄지 모른다는 그분의 결벽증 때문에 사퇴 만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어받게 됐지만 어떤 직책으로든 노무현 재단에 관여하는 것은 나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 노무현 재단은 노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기념사업을 넘어서서 그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와 오랜 인연이 있고 그를 좋아해서만이 아니다. 그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그가 정치 인생 내내 사용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 속에 다 담겨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그가 1988년 제13대 총선에 출마할 때 내건 선거 구호였다. 그 후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 사는 세상을 말했다. 사인을 할 때도 사람 사는 세상을 썼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조차 이 세상은 아직 사람 사는 세상과 거리가 멀어서 그 구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딱 한 번 잠시 동안 강물처럼을 쌓인 글로 쓴 적이 있다. 아무리 굽이쳐도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요즘 말로 하면 복지국가의 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더 넓은 뜻이다. 경제적 복지를 넘어서서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존엄한 세상을 뜻한다. 역시 그 토대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여생을 바쳐 연구하고자 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였다.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 초심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까지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노무현 재단의 목적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노무현 재단의 목적이다. 나는 복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어릴 적의 기억이 하나 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어느 일요일 새벽에 어머니가 나를 깨우셨다. 부산역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섰다. 버스가 다니기 전의 이른 새벽, 아직 캄캄할 때여서 부산역까지 걸어갔다. 어린 나이에 걷기엔 먼 거리였다. 아마 6에서 7km 또는 7에서 8km 정도 됐을 것이다. 가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일요일 서울 가는 특급 열차, 그때는 특급이 최고였다. 차표가 귀하니 그 차표를 사뒀다가 표를 못 산 승객에게 웃돈을 얹어 팔면 벌이가 좀 된다는 말을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기차표, 암표 장사였다.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표를 팔지 않아 기다렸다. 막상 표를 팔기 시작했는데도 어머니는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표를 사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자고 했다.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 식사 시간을 넘긴 때여서 무척 배가 고팠다. 집 근처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에 와서야 토마토를 몇 개 사서 겨우 요기를 했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냥 돌아왔는지 모른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머니도 그 후 다시는 암표 장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 일은 식구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와 나만 아는 일이었다. 모자간에도 그 일을 입에서 꺼내본 적이 없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어머니에게 여쭤봤다. 그때 왜 그냥 오셨냐고. 듣던 거하고 다르대라는 게 어머니의 답이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 일이라는 게 벌이가 좀 된다고 소문나면 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거나 단속을 받게 되면서 처음 얘기 들었을 상황과는 같지 않은 법이다. 아니면 어른 아들과 함께 하기에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때 우리 모자 생각이 난다. 물론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다. 함께 피난와서 고생했던 친척들도 지금은 대체로 괜찮아졌다. 부모들이 악착 같은 교육열로 자식들 공부를 잘 시킨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도 지난날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견뎌내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 성당의 구호물자 배급이 있었고 학교 급식이 있었다. 나와 형제들은 장학금 도움도 꽤 받았다. 독지가들이 출연한 장학금도 있었고 함경남도 도민회나 흥남 시민의 장학금도 있었다. 누나는 5.16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복지이다. 그 시절 국가가 가난해서
복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민간이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피난이 원인이었지만 실업, 질병, 사고, 육아, 노령 등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국가가 도와주면 어려움을 견뎌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어릴 적 가난의 기억은 살아가면서 그대로 인생의 교훈이 됐다. 더 이상 가난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잘 살고 싶지도 않았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받았던 도움처럼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다. 자라서 학생운동을 하게 된 것도 인권 변호사가 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굴곡이 많고 평탄치 않은 삶이었다. 돌아보면 신의 섭리 혹은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한가운데 노무현 변호사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더 어렵게 자랐고 대학도 갈 수 없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나보다 훨씬 뜨거웠고 돕는 것도 훨씬 치열했다.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적당히 안락하게 그리고 적당히 도우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 그의 서거조차 그러했다. 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 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다 라고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운명이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